처음 오셨습니다. 네,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다른 유튜브에서 저도 많이 배웠었는데 네. 오늘 이제 김종봉 작가님 최근에 또 책을 쓰셔가지고 네. 작가님으로 저희가 또 네. 부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네. 이야기죠, 그러면. 아유, 평범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네. 하는 책을 쓰셨고 네. 이 책이 네 번째 책입니다. 부자 수업이에요. 네, 좀 극현실주의. 네. 무슨 의미예요? 극현실주의.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식을 공식처럼 풀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두리뭉실한 내용이 아니라 책 속에 이제 미션을 8가지 정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미션을 넣어놨고 그 미션만 제대로 수행한다면 누구나 본인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을 공식처럼 그냥 풀어 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김종봉 대표님이 네. 처음에 부를 많이 쌓으신 거는 네. 주식 투자. 맞아요. 제가 21년도까지 제 전체 수입의 97%는 주식으로만 번 수익이더라고요. 전체 자산 중에. 네네. 그러다가 이제 21년부터는 제가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강의도 찍고 책도 팔고 이러면서 브랜딩 수익으로 제가 요식업도 여러 개 하니까 창업으로 이제 버는 돈과 주식 투자로 버는 돈과 이제 거의 비슷해진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21년도까지는 전업 투자자. 네, 그 거의.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가. 맞아요. 요즘에도 그럼 투자는 액티브하게 하세요? 예전보다는 좀 덜 하고 있어요. 확실히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쁘셔서. 네, 저는 모든 투자 자산은 자신의 시간과 정성에 비례해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못 쓰면 그만큼 더 적은 비용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또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당연하죠. 네, 너무너무 당연하죠.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사실 저도 예전에 처음 주식했을 때 네. 제가 포트폴리오가 100%가 주식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이. 왜냐하면 무지성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소액일 때 또 그렇게 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24때 뭐 아르바이트하고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가지고 한 2, 3천만 원 모았던 걸 전부 다 주식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그 무지성의 결과로 지수가 좋게 올라줘서 1억까지 갔다가 다시 거의 3천만 원까지 내려오는 서브프라임 때문에 3천만 원이 내려오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 3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주식에 나름 공부를 엄청 했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공부가 올바른 공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년도까지 꾸준히 또 이제 주식으로 맞아요. 자산을 쌓아가셨고. 맞아요. 근데 주로 하셨던 게 그러면은 뭐 단기 트레이딩? 매매. 맞아요. 단기 매매. 네. 최소 뭐 한 3, 4일 안에 청산하는 그런 단기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해왔었고 지금은 이제 스윙 투자로 넘어와서 스윙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큰 편입니다. 스윙도 어떻게 보면 거의 일주일? 요 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달 가져갈 때도 있고 뭐 물려서 가져갈 때는 뭐 2-3달 가져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전세 자산을 다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고 이제는 뭐 부동산에도 투자가 돼 있고 창업에도 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체에 지분을 투자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체 자산의 뭐 한 20-30% 정도만 주식시장의 포트폴리오로 형성돼 있어서 지금이 딱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로 저도 이제 온 거죠. 네. 다시? 네, 다시. 분산이 더 되어서. 맞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네. 이제 코스피가 4,200 기록한 다음에 네네. 좀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뭐 AI 거품론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커진 네. 국면에서는 좀 네. 어떻게 대응을 해요? 우선은 단기 매매자들은 사실 지수에 크게 영향은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손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클 때 더 좋은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뭐 일반 투자자분들, 여기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또 일반 투자자분들이실 거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윙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스윙 투자자분들에게는 사실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포트를 좀 낮추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비중을요? 네, 맞아요. 주식 비중을? 당연하죠. 변동성이 커지면. 네네네. 그래서 좀 비중을 좀 낮춰놓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스윙이라든지 네. 트레이딩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시장이나 뭐 기업 공부를 오래 하기가 힘드신 분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본인이 직접 그 기업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투자한다라는 게 사실 힘드실 거예요. 뭐 저도 제 나름대로의 그때 제가 조선주에 물려가지고 몰빵을 했다가 조선주로 돈을 벌었다가 조선주로 다 잃은 거거든요. 언제? 2014년부터 17년까지 서브프라임 직전까지. 그러니까 2004년부터 7년. 네. 그러니까 조선주의 3년이... 엄청난 그 맞아요. 황금기 때. 맞아요. 2007년까지.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식을 우연히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가치 투자로 먼저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때 제가 본 가치는 조선주가 전 세계 1등의 수주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을 따라잡았고, 네네네. 좋은 뉴스들이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3,500 1억까지 거의 한 2년 반 만에 갔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한 방 맞고 3,000으로 내려왔었는데 그때 서브프라임 때는 다 그랬죠, 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지수를 그때는 못 봤던 거예요. 주식만 보고 투자를 했던 거죠. 지금이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수를 많이 보지만 그 당시에는 지수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몇 포인트다라는 거 정도만 알았지 지수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사실 크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크게 흔들리고 나서 내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진짜 맞나? 내가 기업의 가치를 분석할 능력이 있나? 내가 지금 이 가치가 이 A라는 기업이 비싸냐 싸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 이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저의 가치 투자는 지수가 서브프라임처럼 혹은 코로나 위기처럼 폭락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저의 가치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지지 않는 이상이라면 아주 많은 포트폴리오를 스윙 비중에 투자를 하지는 않는 게 제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계속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다? 맞아요. 뭐 이런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또 주식을 또 오래 가져가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맞아요. 물론 이건 맞아요. 이제 저마다의 또 스타일에 그럼요. 따라서 네, 여러분이 그럼요. 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긴 합니다. 그럼요. 2025년 벌써 연말입니다. 근데 올해를 좀 복기를 해보면 네. 상반기까지는 밸류업 주식하고 맞아요. 조방원, 맞아요. 뭐 전력기기 쭉 엄청난 랠리였고 네. 하반기 거의 뭐 한 8, 9월 들어서부터 그냥 반도체가 갑자기 쭉 네. 가면서 뭐 주도주 성격도 좀 바뀌기는 했는데 맞아요. 김종봉 작가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좀 주도주로 같이 가시는 스타일이 아니면 소외주를 선호하세요? 저는 단기 매매자들은 무조건 단기 매매든 수익 매매든 일단 주도주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도주를 일단 무조건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근데 이게 주도주와 소외주에 대한 개념이 본인이 명확하게 서야 돼요. 어떤 게 주도주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뭐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장을 많은 이끌어가는 수급이 또 몰리는 몰리는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오르는 뭐 이런 게 주도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주도주라고 불릴 때 우리가 사면 주식의 가격은 비쌀까요, 쌀까요? 싸진 않죠. 그쵸. 네, 싸진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주도주가 좋다라는 이유가 저는 단기 매매자니까 주도주가 좋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직전에 대한민국 지수를 이끌었던 주도주는 2차 전지였습니다. 네네. 기억나시죠? 네.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지금 어떻죠? 거의 다 마이너스 70%, 그렇죠. 60%. 근데 그때 그 주도주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됐냐? 이 이야기예요. 예, 예. 지금 방산부터 시작해서 뭐 원전, 지금 올라오는 또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주식들이 주도주라고 불려올 때가 우리가 주식이 머리부터 다리까지라고 한다면 허리 위에서 분명히 이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주식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아니고. 뭐 주도주라고 해서 뭐 천년만년 가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천년만년 갔던 주도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면 내려올 때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거냐라는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면 대표님 그 주도주를 주도주라고 불리기 전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쵸. 라고 되게 많이 다들 알고 싶어 하죠. 맞아요. 그래서 다들. 그걸 제가 또 공식화해서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사실 좋긴 한데 예. 말로 잠깐 공식을 네. 설명을 드리면 2천억 거래 대금 이상이 터지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주가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 때 그때 그 주식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종목들이 다 나중에 뭐 몇 개월 있으면 주도주 되고 몇 달 있다 주도주 되고, 물론 반대의 상황도 생기죠. 근데 반대의 상황일 때는 손절하면 되고 주도주일 때는 수익을 길게 보면 되고,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주도주들 차트를 여러분들이 다 보세요. 그러면 진짜 시작점에서 그 2천억 터지는 양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좀 시가총액에 비례할 수 있잖아요. 그 거래대금이라는 게. 근데 시가총액이 높다고 해서 거래대금이 무조건 많이 터지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네. 또 시가총액이 낮다고 해서 거래대금이 또 무조건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 2천억이냐? 제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주도주의 시작점을 다 봤어요. 다 봤다 보시면 돼요. 이게 코로나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의 거래대금이 거의 10배씩 상승했어요. 네. 그러면 20년도부터 지금 한 6년간 주도주가 나왔을 거잖아요. 네네. 뭐 2차 전지가 됐을 때도 있었고, 그다음 바이오주가 됐을 때도 있었고, 언택트 관련주가 됐을 때도 있었고, 이 주도주들의 시작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제가 모든 종목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작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징을 분석해 보니까 거래대금 2천억이 터지는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 그 이후에 주도주가 됐던 종목도 있고 반대로 안 됐던 종목들도 있었겠죠. 그렇겠죠. 예. 안 됐던 종목들은 대응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주도주를 엄청 빨리 잘 찾는 분들도 실제로 2년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몇 번의 유튜브에 나와서 했었어요. 그 차트도 보여드렸고 심지어. 그랬더니 또 출판 강연회 이런 데에서 또 오셔가지고 대표님 덕분에 제가 지금 이거 여기서 사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반 사람이 직접 종목을 선택하고 그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전문가라는 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본인이 직접 실행했을 때 할 수 있는 패턴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검증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대로 움직였나? 안 움직였으면 왜 이렇게 안 움직였지? 이런 거를 스스로 공부하는 게 투자인 거지. 무지성으로 그냥 남이 이거 샀다 그래 돈 벌었다 그래 투자하고 이거 좋다 그래서 따라 사서 투자하고 이건 사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확률 높은 하나의 원칙 그게 뭐가 됐든 네, 사실 그걸 맞아요. 끝까지 지키는 게 맞아요. 주요한데 또 그게 맞아요. 또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저를 소개할 때 20년간 돈을 공부하며 돈을 가르치는 전업투자자 김종봉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네. 돈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주식, 창업, 브랜딩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주식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되게 빨라 보이기도 하죠. 맞아요. 빨라 보여서 그래요. 예.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주식만으로 부자가 된 사례를 찾아보라는 거. 있는지 본인 주변에 없다라는 거. 흔치 않죠. 네. 쉽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한테 전화번호부 중에 가장 부자이신 분, 3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보면 다 창업하고 있는데요. 자기 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부자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사업하고 창업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맞아요. 네. 어렵지만 주식도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그냥 돈만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 수 될 것 있다라고 같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 지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착각이죠. 착각. 맞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이야기를 또 깨져보면 어려워. 맞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 회사에서 내가 연봉 탑3 안에 들어가는 건 진짜 맞아요. 힘들듯이. 맞아요. 주식이 됐든 사업이 됐든 자영업이 됐든. 다 똑같은 힘든 길인데 그나마 그래도 그 와중에 제일 힘든 게 주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계발과 사업은 내가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을 때 남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할 줄 아는데 막 브랜딩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 근데 유튜브 할 수 있는 기량은 남아있잖아요. 예. 이거는 다음에 내가 사업할 때 도움이 돼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해서 내 인생을 걸고 공부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주식은 어쨌든 투자물은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진 않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주식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빠지는 걸 내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투자물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자기개발이나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래도 일정 부분 성과라는 게 따라오는데 주식시장은 노력한다고 해서 또 꼭 성과가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포모도 많이 느끼고 또 멘탈도 많이 나가는 분야예요. 저 사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남의 말 듣고 A라는 주식 사서 떼돈 버는데 나는 맨날 공부하는데 100만 원으로 맨날 읽고만 있고 맞아요. 포모가 오잖아요. 예. 그 시장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 부자 되는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도 많이 작용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과 정성을 투여할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투자를 그냥 지수에만 펀드만 가입하시고 펀드만 꾸준히 해도 은행 간접 투자, 이자보다는 그렇죠.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걸 직접 다 검증해 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오히려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그렇죠. 와이스트리트도 주식 관련된 콘텐츠 많이 하고 네. 그런 관련된 교육 와이즈클럽 이런 것도 많이 네. 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또 저도 맞아요.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대표님 주식을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또 그건 분들이 또 있거든요. 아닌데. 맞아요. 해도 돼요. 배우긴 배워야죠. 해도 되는데 내가 한 만큼의 금액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제발 경험을 쌓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대부분 초보분들이 한 500만 원, 1000만 맞아요. 원에서 조금 벌어보면 그다음부터 5천만 원, 맞아요. 1억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크게 잃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초심자의 행운으로 수익을 냈던 네. 분들이 더 큰 돈을 잃어요. 항상.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장이거든요. 초심자의 행운이 작용하는 장.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돈을 버는 거를 되게 조심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3,300을 넘어서 코스피가 신고가 행진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 주식을 네. 샀어도 네. 4,200까지 갔으니 맞아요. 어떤 초심자든 다 아마 벌었을 거예요. 언간하면 다 벌었죠. 확률적으로. 그리고 또 초심자들이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자기가 아는 기업만 사요. 예, 처음에는. 처음에. 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수가 오를 때 돈을 벌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기업을 사기 시작합니다. 급등주를 사고 잘 모르는 주도주라고 사고 막 변형해가는 거죠, 맞아요. 이제. 막 2차 전지 관련주도 이상한 거 사고 네. 제일 많이 올랐다고 금량 그렇게 사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기죠. 아이러니하게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요번에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올해 1년 기준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연령대와 성별이 뭐였냐 하니까 60대 여성분이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60대 여성분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는 기업만 샀고 하나는 포모가 안 왔기 때문에 코로나 때 아마 다 물리셨을 거예요. 코로나 고점일 때. 근데 안 팔고 버텼다. 그래서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삼성전자 샀다가 최저점에서 무서워 손절하고 2차 전지 최고점에 또 사고 이러다가 또 폭락해서 망하고 지금 또 포모 와서 또 다음 주식을 또 찾고 있겠죠. 또 급해지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건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리고 싶어서 8년 동안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런 투자를 안 악순환을 또 하셨으면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하고 좀 맞아요. 안타깝기도 한데.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서도 그 주도주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다만 이제 주도주는 결국 싸지 않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운 좋게 초심자들이 유명한 주도주를 같이 따라 사서 또 돈을 벌 수도 맞아요.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네.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금 어떻게 상황. 보세요, 반도체주를? 저는 지수를 볼 때 반드시 보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왜냐하면 비중이 제일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보다 강할 때 지수는 더 갈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보다 약할 때 그러니까 지수가 3% 빠졌는데 얘네들이 5% 빠진다. 지수가 폭으로 따졌을 때 한 요 정도 빠졌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 정도 빠졌다. 그러면 이제 지수는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전이나 여러 가지 개별 섹터의 대장주들이 첫 번째 지수를 치고 올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 물어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시면 된다. 이거 두 개가 지수보다 상승률이 높으면 그때는 지수가 4천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됐던 장이고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언제고 먼저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수는 폭락하고 지수가 폭락하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둘을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 이꼬르 삼성전자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게 이제 그게 걱정되는 거죠. 좀 조정을 받을 때 네. 아 이러다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또 고점에서 물리는 거 아니야? 나는 네. 벌써 삼성전자 벌써 물려버렸나? 근데 또 이제 반도체 사이클로 봤을 땐 이게 뭐 짧게 끝나는 사이클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네. 저번에도 근데 그 소리를 했어요. 코로나 때 상승했을 때도 10만 전자 갈 때 슈퍼 사이클. 네, 슈퍼사이클 시기가 왔다. 그때도 그 소리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또 막상 내리니까 나중에 이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다, 실적에. 또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오르니까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5만 전자, 6만 전자일 때 제발 좀 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해와서 자꾸 고점에서만 물리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뉴스가 나왔을 때 자꾸 살려고 그래요. 주식은 항상 미래의 기대 가치를 먹고 사는 동물인 건데 유기체인 건데 그게 뉴스가 나왔을 때는 고점이다고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뉴스가 나오면 팔고 네. 소문을 사서 네, 뉴스에 팔아라.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결코 지금이 허리 위면 위지 허리 아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비는 하고 그리고 내가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뭐 이런 정도의 포트폴리오는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